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절을 낭독할 텐데요. 이 제5절은 서론의 제2장에 속해 있습니다. 제2장의 제목은 존재 물음이 마무리에서의 이중적 과제 연구의 방법 및 개요라는 것이고요. 제5절의 제목은 존재 일반의 의의 해석을 위한 지표의 노출로서의 현존재의 존재론적 분석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존재 일반의 의의는 현존이고요. 이 현존을 해석하기 위한 지평은 시간성입니다. 시간성을 노출하기 위해서 현존재의 존재론적 분석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서로는 제21쪽입니다. 존재 물음의 제기 속에 놓여있는 과제들을 특징 주음에 있어서 나타내진 것은 1차적으로 물음이 걸어지는 곳으로 기능해야 할 존재자의 고정이 필요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역시 이러한 존재자애로 향한 올바른 접근 유형의 명시적인 획득과 보호도 요구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음이 걸어지는 존재자로는 현존재가 선정이 되었고요. 현존재가 존재론적으로도 존재적으로도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 시간에 낭독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존재자로 접근하는 방식, 유형, 이것이 획득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 물음 내부에서 어떤 존재자가 우월한 역할을 떠맡는지는 상론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자, 곧 현존재는 어떻게 접근 가능하게 되어야 하고 또 이해하는 해석 속에서 어떻게 이를테면 조준되어야 하는가, 교량되어야 하는가, 현존재에 대해 증명된 존재자적 존재론적 우위는 이러한 존재자가 역시 존재자적 존재론적으로 1차적으로 주어져 있는 존재자이기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생각으로 더욱이 단지 이러한 존재자 자체의 직접적인 붙잡을 수 있음이라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역시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 유형의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앞서 주어져 있음과 관련해서도 그러리라는 생각으로 오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존재를 직접적으로 붙잡을 수 있고 또 이 현존재가 직접적으로 그 존재 유형에 있어서 실존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앞서 주어져 있으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존재의 존재는 일상적으로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은폐를 제거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현존재는 과연 존재자적으로 단지 가깝게 있을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존재자이다. 나 자신이니까요. 나와 가장 가까운 건 나이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느냐? 그건 아니죠. 가장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 각기 스스로 현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 때문에 현존재는 존재론적으로 가장 먼 것이다. 존재의 구조의 측면에서 가장 먼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시간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죠. 대개의 사람들이 과연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존재에는 이러한 존재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점과 즉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점과 각기 이미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일정한 해석성, 해석되어 있음 속에서 자기를 유지한다는 점에 속한다. 이 해석성은 해석되어 있음의 의미예요. 하이트, 카이트, 샤프트 이런 것이 단어 끝에 붙으면 통상 성이라는 말을 붙여 해석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대개 어떠어떠하게 있음이라는 것이에요. 개시성 그러면
계시되어 있음이라는 말이에요. 발견성 그러면 발견되어 있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낭독하고 있는 텍스트 속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이 계시성, 발견성, 해석성 이러는 것인데요. 다 어떠어떠하게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로써 말해져 있는 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가장 가까운 존재론에 앞선 존재 해석이 우리에 의해 연구를 위한 적절한 실마리로 넘겨받아질 수 있다는 점이 전혀 아닌데 마치 이러한 존재 이해력이 가장 고유한 존재 구성틀에 대한 하나의 주제적으로 존재론적인 숙고에서 기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존재론적 숙고에서 기인해서 우리가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존재 이해가 즉 존재론에 앞선 존재 해석이 우리의 연구를 위한 실마리로 넘겨받아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 존재는 오히려 그에게 속하는 존재 유형을 따라 다음의 경향을 곧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그가 본질적으로 부단히 우선은 그것에 대해 태도를 취하는 그런 존재자에서부터 그 세계에서부터 이해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 세계 했는데 따옴표가 쳐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 세계에는 존재자들의 총체로서의 세계이기도 하고 그런 세계 속의 존재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부터 이해한다 이 말은 세계 속의 존재자로부터 이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 존재 자신 속에는 또 이로써 그의 고유한 존재 이해력 속에는 우리가 나중에 현 존재 해석애로의 세계 이해력의 존재론적인 대비춤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 놓여있다.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이해 내용을 현 존재 자신에 대한 이해에 되비쳐서 반영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 존재가 자기를 자기 자신에서부터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부터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해된 내용은 이 존재론적 논의를 위한 실마리로 취해질 수 없다는 것이네요. 현 존재의 존재자적 존재론적 우위는 따라서 현 존재에게 그의 특수한 존재 구성틀이 그에게 귀속하는 범주적 구조라는 의미로 이해된 채로 은폐된 채 남아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이다. 현 존재는 그 자신에게 존재자적으로는 가장 가깝고 존재론적으로는 가장 멀지만 그러나 존재론에 앞서서는 그럼에도 낯설지 않다. 낯설지 않다라는 것은 현 존재가 그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점에서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선행적으로 예고되어 있는 것은 다만 이러한 존재자의 해석이 독특한 난점들 앞에 서 있다는 점인데 그 난점들은 주제적인 대상 및 주제화하는 태도 자체의 존재 유형 속에 근거를 두는 것이고 가령 우리의 인식 능력의 결함 있는 장비 속에 혹은 하나의 적절한 개념성의 겉보기에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결함 속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다. 그 난점들은 주제적인 대상 현 존재죠. 주제화하는 태도, 현 존재에 접근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 이것이 현 존재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현 존재에게는 단지 존재 이해력만이 속하지 않고 이러한 존재 이해력이 현 존재 자신의 그때마다의 존재 유형과 더불어 양성되거나 붕괴되기 때문에
현 존재는 하나의 풍부한 해석성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그 해석성, 해석되어 있음, 세속적으로 현 존재가 해석되어 있고요. 그런 해석되어 있음에 의거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거나 타인을 이해하는 식으로 우리는 해석성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성이 적절한 해석성은 아닐지라도 철학적인 심리학, 인간학, 윤리학, 정치학, 시학, 전기와 역사, 서술은 각기 상이한 길들 위에서 또 변화하는 넓이 속에서 현 존재의 태도들, 능력들, 힘들, 가능성들, 운명들을 추적하였다. 물음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러나 과연 이러한 해석들이 이것들이 아마도 실존적으로 근원적이었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실존론적으로 근원적으로 수행되었는가라는 것이다. 그 두 가지는 즉 실존적 해석과 실존론적 해석 그 두 가지는 필연적으로 병행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역시 서로를 배제하지도 않는다. 실존적 해석은 실존론적 분석론을 요구하는데 만약 사실상 철학적 인식이 자신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있어서 개념화되어 있다면 그런 것이다. 현 존재의 근본 구조들이 존재 문제 자체로의 명확한 방향 잡음 속에서 충분히 명확히 마무리되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현 존재의 해석이 지금까지 획득한 것이 자신의 실존론적인 정당화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현 존재의 분석론은 따라서 존재에 대한 물음 속에서의 첫 번째 관심사로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경우 그러나 현 존재로 안내하는 접근 유형의 획득과 보호라는 문제가 한층 더 시급하게 된다.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 존재와 현실성에 대한 하나의 임의적인 이념은 비록 이 이념이 매우 자명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존재자에게 구성적, 독단적으로 덧붙여져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이념에서부터 앞서 윤곽 잡힌 범주들 중의 그 어느 것도 현 존재에게 존재론적으로 숙고되지 않은 채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접근 유형 및 해석 유형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곧 이러한 존재자가 자신을 자기 자신에 입각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타낼 수 있는 식으로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중요한 문장이죠. 자신을 자기 자신에 입각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하이데거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상이란 현상하기 다루는 현상은 자신을 자기 자신에 입각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접근 유형, 해석 유형은 결국 현상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접근 유형 및 해석 유형은 존재자를 그것이 우선은 또 대개에 있어서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곧 그것의 평균적인 일상성에 있어서 나타내야만 한다. 근데 이 현상도 일상적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존재자가 우선 또 대개에 있어서 자기를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즉, 현 존재가 자기를 우선은 또 대개에 있어서 나타낸 것, 그것은 일상적 현상이 되겠네요. 현 존재의 일상적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상성에 있어서도 현 존재를 나타내고 현상학적으로 또 비일상성, 즉 본래성에 있어서도 현 존재 현상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네요. 이러한 일상성에 입각해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구조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구조들이 명백히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본질적인 구조들은
현사실적인 현존재의 각종의 존재 유형 속에서 자신을 존재 규정적인 구조들로 고수하는 것들이다. 예, 현존재의 일상성의 근본 구성틀과 관련해서 그런 경우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의 예비적인 부각됨이 자라난다. 이렇게 파악된 현존재 분석론은 전적으로 존재의 물음의 마무리라는 주도적 과제로 향하도록 방향 잡힌 채로 남아있다. 이를 통해 현존재 분석론의 한계들이 규정된다. 이것은 현존재에 관한 하나의 완전한 존재론을 내주기를 원할 수 없는데, 그런 존재론은 만약 하나의 철학적 인간학 같은 것이 하나의 철학적으로 충분한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면, 물론 그런 토대로 완공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의 가능한 인간학의 또 이것의 존재론적 기초 지음의 의도 속에서 가능한 인간학을 위해서 또 이 인간학의 존재론적 기초 지음이라는 의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뒤에 오는 해석은 단지 몇 가지의 비록 비본질적인 것들은 아닐지라도 단편들만을 내준다. 현존재의 분석은 그러나 단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우선은 역시 선행적이기도 하다. 포로이피히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텍스트 속에 포베라이텐드라는 말도 쓰고요. 대개의 경우 이 선행적이라는 말은 예비적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 분석은 단지 처음으로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를 이러한 존재의 의의를 해석함 없이 부각시킬 뿐이다. 가장 근원적인 존재 해석을 위한 지평의 노출을 익스포니에렌 또는 프라이레겐, 익스포니에렌은 라틴어 어원인 것 같고요. 프라이레겐은 순수한 독일어 단어인 것 같은데 두 단어를 다 우리는 노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론은 예비해야 한다. 이러한 지평이 비로소 획득되어 있다면 현존재의 예비적인 분석론은 더욱 고차적인 또 본래적인 존재론적 토대 위에서 자신의 반복을 요구한다. 반복된 논의를 요구한다. 우리가 현존재라고 명명하는 존재자의 존재의 의의로서 시간성, 차이트리카이트가 제시된다. 이러한 제시적 증명, 나흐바이스는 선행적으로 제시된 현존재의 구조들을 시간성의 양상들로 반복해서 해석함 속에서 확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엔 지베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 제시는 아우프바이젠인데요. 이 제시 자체가 증명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시라는 용어 다음에 증명이라는 말이 왔는데 이 증명도 다시 확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네요. 그러나 시간성으로의 현존재의 이러한 해석과 더불어 이미 주도적 물음에 대한 대답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닌데 그 물음은 존재 일반의 의의로 향해 서 있는 것이다. 분명 그러나 이러한 대답의 획득을 위한 지반, 토대, 기초는 준비되어 있다. 이 지반, 보덴이라는 용어인데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토대이고 기초예요. 토대는 바시스, 베이스로 말해주고 기초는 푼다멘트, 용어도 비슷할 거려. 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푼다멘탈 뭐 이런 용어가 있을 법한데 그냥 논의를 위한 토대, 지반 이런 말이니까 이 용어가 등장한다고 긴장하실 필요나 어렵다고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암시적으로 나타내진 것은 현존재에는 존재자적 구성틀로서 존재론의 앞선 존재가 속한다는 점이었다. 현존재는 존재하면서 존재 같은 것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존재하는데 이해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존재함과 이해함 사이의 연관의 고수 아래서 나타내져야만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현존재가 여하튼 존재 같은 것을 명시적이지 않게 unausdrücklich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것이 시간이라는 점이다. 이 시간이 모든 존재 이해력 및 각종의 존재 해석의 지평으로 밝혀지고 또 순수하게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시간성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탈자태 측면과 지평의 측면인데 지평은 차원이라고 말해질 수도 있는데요. 통상 시간 그러면 차원 내지 지평의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점이 통찰 가능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존재를 이해하는 현존재의 존재로서의 시간성에서부터 시간을 존재 이해력의 지평으로 근원적으로 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 전체 속에 동시에 놓여있는 요구는 그렇게 획득된 시간의 개념을 통속적인 시간 이해력에 맞세워 경계에 설정하라는 것인데 그 통속적인 시간 이해력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베르그송을 넘어서까지 고수되는 것 같은 그런 하나의 시간 해석 속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의 시간 해석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베르그송을 넘어서까지 고수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의 시간 해석 속에서 시간 이해력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과연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시간 개념 및 통속적인 시간 이해력이 여하튼 시간성에서부터 기원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로써 통속적인 시간 개념에게 이것의 독자적인 권리가 되돌려 주어지는데 이는 통속적 시간 개념에 의해 뜻해진 시간이 공간일이라는 베르그송의 논지에 맞서는 것이다. 베르그송은 순수 지속으로서의 시간이 있고 통속적 시간 개념은 공간적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듯해요.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시간은 오래전부터 존재자의 다양한 영역들 레기오넨의 고지식한 나이브한 구별의 존재론적인 기준 혹은 오히려 존재자적인 기준으로 기능한다. 사람들은 시간적인 존재자, 즉 자연의 과정들과 역사의 사건들을 비시간적인 존재자, 즉 공간적이고 수량적인 관계들에 맞세워 경계 설정한다. 사람들은 문장들의 무시간적인 의, 즉 타당함을 문장 진술들 자츠 아우스자겐의 시간적인 경과 차이트리의 압라우프와 대조시키는 버릇이 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초시간적인 영원한 것 사이의 틈을 발견하고 그 틈의 다리 놓음을 시도해 본다. 시간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이것은 물론 역시 여전히 매우 어두운 규정이다. 과연 시간 속에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의 시간이 존재 영역들의 구분의 기준으로 기능한다는 현 사실은 성립한다. 그러나 어떻게 시간이 이러한 탁월한 존재론적인 기능에로 오는지는 심지어 어떤 권리에 의해 바로 시간 같은 것이 그러한 기준으로 기능하는지는 그리고 게다가 과연 시간의 이러한 고지식한 존재론적인 적용 속에서
시간의 본래적이고 가능한 존재론적인 중요성이 표현에 이르는지는, 즉 표현되는지는 지금까지 물어져 있지도 않고 연구되어 있지도 않다. 시간은 더욱이 통속적인 시간 이해력의 지평 속에서 이를테면 저절로 이러한 자명한 존재론적인 기능 속으로 빠져들어 있고 지금까지 그 속에서 자신을 유지해 왔다. 이에 맞서서 존재의 의의에 대한 마무리된 물음의 집안 위에서는 과연 그리고 어떻게 올바로 보여지고 올바로 해설된 시간 현상 속에 모든 존재론의 중심적인 문제 체계가 뿌리를 두고 있는가라는 점이 나타내줘야 한다. 만약 존재가 시간에서부터 개념화되어야 하고 존재의 다양한 양상들 및 파상태들이 이것들의 변양들과 파생들에 있어서 사실상 시간을 바라봄에서부터 이해 가능하게 된다면 이로써 단지 가령 시간 속의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자신의 시간적 성격 속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시간적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런 경우 더 이상 단지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이라는 것만을 말할 수 없다. 비시간적인 것과 초시간적인 것도 역시 각자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시간적이다. 시간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다시금 시간 속의 존재자로서의 시간적인 것에 맞서는 단지 하나의 결핍의 방식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의 적극적인, 물론 처음으로 해명돼야 할 의의에 있어서 그러하다. 시간적이라는 표현이 철학의 앞선 또 철학적인 언어 사용을 통해 앞에서 인용된 의미에 있어서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표현이 뒤에 오는 연구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의 다른 의미를 위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서부터의 존재의 또 이것의 성격들 및 양상들의 근원적인 의 규정성을 우리는 존재의 시제적 규정성이라고 명명한다. 시간에서부터의 존재의 근원적인 의 규정성, 존재의 의가 시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역시 여기도 규정성, 성이라는 말이 붙었죠. 진 베슈팀트 하이트라는 말이 성으로 번역됐는데요. 베슈팀트 하이트는 규정되어 있음이라는 말이에요. 규정 그러면 규정함이라는 뜻이에요. 베슈티뭉 하면 규정함이라는 뜻이에요. 줄여서 규정이라고 번역하지만 그리고 규정성이라고 그러면 이건 베슈팀트 하이트고 뜻은 규정되어 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뜻을 다 풀이해서 적으면 철학적 텍스트가 개념적 텍스트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더러 용어들을 축약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제적 규정성은 시간 제약적이라는 말이에요. 시제적, 시간 제약적. 존재가 시간에 의해 제약되어 있다. 또는 존재의 이해가 시간에 의해 제약되어 있다. 또는 시간에 의해 제약된 채로 존재가 규정되어 있다. 그 점을 존재의 시제적 규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존재 그 자체의 해석이라는 기초존재론적 과제는 따라서 존재의 시제성, 템포랄리테트 데자인스의 명백한 마무리를 자기 안에 포함한다. 시제성의 문제체계 노출, 익스포지션 속에 맨 처음으로 존재의 의의에 대한 물음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주어져 있다. 존재와 시간이란 텍스트 내에서는 이 시제성이 다뤄지지 않고요. 전집 24권에서 이 시제성이 다뤄져요. 현상학의 근본 문제라는 제목을 가진 24권에서 시제성이 논의됩니다. 존재가 각기 단지 시간에 대한 바라봄에서부터만 파악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존재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하나의 고립되고 눈이 먼 문장 속에 놓여 있을 수가 없다.
대답은 대답이 문장에 맞추어 진술하는 것을 뒤따라 말함 속에서는 개념화되어 있지 않은데, 특히 만약 그 대답이 허공에 떠도는 결과로서 지금까지의 취급 유형으로부터 아마도 벗어나는 그런 하나의 입장을 알게 됨을 위해 계속해서 건네진다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말로 건네진다면 그렇다. 대답이 새로운지의 여부는 중요성을 갖지 않고 하나의 외면성으로 남아있다. 대답에서의 긍정적인 점은 대답이 충분히 오래되어서 알트 겟노?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 디 알텐에 의해 준비되어 있는 가능성들을 개념화하는 것을 그 대답으로부터 배운다는 점 속에 놓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고대인들에 의해서 존재의 가능성들이 개념화, 개념, 나름대로 개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개념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대답이 충분히 오래된 것이어야 한다네요. 옛 것을 회복해서 현재에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이고요. 또는 모든 학문의 과제이겠지요. 주 아이구누 또는 안 아이구누 해서 나의 것 삼기가 철학의 과제이니까요. 대답은 자신의 가장 고유한 의의를 따라 구체적인 존재론적 탐구를 위한 하나의 지침을, 곧 노출된 지평 내부에서 그 연구하는 물음을 시작하라는 지침을 내주는데, 그 대답은 단지 그것만을 내준다. 노출된 지평 하면 이 오래된 사람들, 즉 고대인들, 즉 파르메데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 의해서 존재의 물음이 제기되고 대답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그것이 노출된 지평으로 볼 수 있고, 노출된 지평 속에서 물음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존재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탐구를 위한 실마리 지침으로 된다면, 고대인들의 대답, 고대 철학자들의 대답이 실마리 지침으로 된다면, 그 속에 놓여 있는 점은 대답이 처음으로 충분하게 주어져 있는 때는 대답 자체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존재론의 특수한 존재 유형이, 곧 그 존재론의 물음 발견 실패라는 운명들이 현 존재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통찰되는 때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 존재의 물음이 어떻게 대답되었기에 그 이후에 존재론의 역사 속에서 그 물음이나 발견이나 실패가 운명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고대인들에 의해 주어진 대답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고, 그 대답이 처음으로 충분하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읽은 듯 하네요. 네. 오절 논의는 이 책이 앞으로 다뤄야 할 논의를 거의 윤곽적으로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꽉 짜여진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경청하시느냐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